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신화적 상상력과 게임 미디어 3주차, 2, 3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주차 주제가 뭐죠? 게임 포비아와 희생양으로서의 게임이에요. 조금 일단 제목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도 조금 어렵고 게임 포비아라는 단어, 희생양이라는 단어들이 함의하고 있는 그 개념과 의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이죠. 관련된 사고 체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1차 시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들,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끼리 토론할 거리들을 만들어서 마음껏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주차 1차 시 수업에서 우리 함께 진행했던 내용의 핵심은 뭐였죠? 잘 떠올리시면 이 게임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그 목소리들이 있다. 그 부정적인 담론이라고 했었죠. 그 담론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았고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세 가지가 뭐였나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게임이라는 뉴미디어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게임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고 올드미디어였던 자신들이 계속 그 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고, 거기에 대한 되게 깊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사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 많이 나왔어요. 강의 다시 보시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공포에 대한 개념들도 나왔고, 또 르네 지라르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터너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 이렇게 게임을 빅터 터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뉴미디어를 죽이려고 하는 미디어의 특성들이 반드시 게임을 향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신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꾸준히 계속 반복되어 오던 어떤 인류의 패턴 같은 거랄까? 인류의 원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집단에는 반드시 항상 어떤 원한 관계, 내적 갈등 관계, 그리고 경쟁심, 서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존재했었고,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되면서 이 집단의 집단을 모조리 누구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고 그것이 그런 어떤 감정들이 너무너무 지나치게 되면서 그것들이 이 사회 전체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희생양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하나 세워서 그 존재의 희생으로 인해서 희생양이라는 건 희생당하기 때문에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을 내세워서 제거함으로써 이 집단이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그 질서 유지 같은 것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더라. 희생양이 살해되면 이 공동체는 다시 화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통해서 집단의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결국엔 굉장히 쉬운 한 장면이 있죠. 내 짝꿍이었는데 내 짝꿍을 그걸 짝패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짝꿍을 누군가 새로 등장한 어떤 도전자가 그게 뉴미디어가 됐든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도전자가 등장해서 내 짝꿍을 데려가려고 하자 내가 내가 보기에도 짝꿍이 반할 만큼 되게 멋있고 유용하고 기능적이고 편리성이 있고
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욕망을 품음과 동시에 나는 그렇게 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기보다는 걔를 제거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닮으려는 노력 혹은 그것을 본받으려는 노력보다는 그것을 제거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시켜서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욕망을 방해하는 얄미운 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적을 폄하하면서 해치워버리는, 처단해버리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더라. 그리고 그게 이제 게임과 올드미디어들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죠. 게임이라는 뉴미디어가 이 대중들의 마음을 쏙 빼갈 것 같으니까 이 올드미디어들이 게임이라는 뉴미디어의 특장점들을 본받아서 자신도 무언가 새로운 측면들로 개발하고 도전하고 진화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일단 게임 죽이고 보자. 그래서 사회 악이라고 처단하고 뭐 몰입이나 몰입이 아니라 과몰입이나 중독 같은 그런 죄를 게임에다가 씌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올드미디어의 이 경쟁에서 올드미디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1차 시에서 했었습니다. 꽤나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네, 분명 쉬운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우리 3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뉴미디어를 제거하기 위한 올드미디어들의 정치적인 계략 같은 것들 때문에 이 게임 포비아가 형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게임이라고 하는 뉴미디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쭉 넘어가서 이거 다 했었죠. 네, 제 얼굴을 좀 아이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강의 안에 4페이지 4번 목록을 담고 있는 변화된 게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폐쇄적인 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게임의 장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전과는 다르게 게임을 둘러싼 수많은 기술들이 발명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장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게임들은 이 네트워크 기술을 도입해서 솔플이 아니라 혼자서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 중심의 게임으로 진화한 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게임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게임은 나쁜 것이야, 게임은 부정적인 관점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근거는 여전히 인간과 컴퓨터가 1대1로 대응해서 플레이를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들에 한정시켜서 논의를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그냥 생명체가 아니라 살아 숨쉬지도 않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나의 감정 상태를 이해해주지도 않는 그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게임에 몰입하고 빠지게 되면 그건 곧 이 가상세계에 자신의 포션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현실 세계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플레이어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세계의 면면들과는 단절하게 되는, 네, 그런 것들로 이끌어진다라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 현실 시간을 뒤로 하고 현실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현실 시간을 쓰지 않고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뭐 멈췄다가 잠시 쓰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거니까 현실 시간을 버린 채로 이 비생산적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가상세계의 일들로 채운다라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게임 세계는 이 고립된 사회가 아니다. 고립된 사회에서 현실과 동행하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현실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사회로 진화했다. 네, 글씨가 가려졌네요. 진화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들은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이 굉장히 사회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게임 안에서 형 동생을 만나고, 여러분도 아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형 동생을 만나고 그 형 동생이 온라인에서만, 가상세계에서만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까지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죠.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상세계,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를 가로짓는 그 시공간을 나누는 두터운 벽이 바로 매직 서클이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매직 서클, 마법진이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조장해서 진행하는 식으로, 현실에 있는 완전 가상의 롤 플레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나의 캐릭터나 나의 특성들도 그대로 가져가서 게임을 하게 되는 식으로, 네,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누구는 못한다. 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 게임 플레이를 하는 뭐 인벤 커뮤니티라거나 이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들을 많이 살펴보시면 이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활동들, 관계들을 그 게임 세계 내에서 맺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증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게임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상호작용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의 인맥,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인맥들을 넘어서서 어쩌면 게임연이라고 하는 제3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인 의미들을 획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는 위험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신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1주차 때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 때문에 어떤 친구가 시뮬레이션과 2주차인가 보네요. 시뮬레이션과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혼동 때문에 그걸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게임은 현실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해 놓은 것으로 출발했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에도 썼지만, 나사에서 실제 우주 비행사들 훈련을 할 때 우주 환경과 동일하게 우주선과 동일한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안에다 우주선에 태워야 하는 그 비행사들을 집어넣고 연습을 시키죠. 우리 시험을 볼 때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예비 시험을 해본다거나 뭐 악기를 다룰 때 악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연습은 뭐 콩쿨은 연습처럼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다 시뮬레이션 같은 거죠. 뭐 얘기가 났죠? 현실에서는 그래서 나사 우주 비행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아직 뭔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처를 실질적으로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에 가서 연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총을 다루는 법이라던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전략 전술을 사용해서 전투에서 이기는지 이런 것들 다 군사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하죠. 저는 비록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사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라는 건 실제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뮬레이팅 해놓고 그 안에서 훈련을 하는 걸 말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미 게임은 그런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수많은 체험들을 대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뭔가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 라기보다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을 이 게임 세계에서 해 라는 그런 또 반대되는 의견들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게임 플레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게임은 단순 반복의 조작이다. 그래서 사고를 단순화시킨다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게임 플레이들은 정말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 반복 조작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랙션의 그 정도나 양, 질 이런 것도 굉장히 단계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액션을 할 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고도의 두뇌 싸움을 요구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되게 게임을 잘하시는 어떤 분은 게임을 정말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물론 교수님인데, 저보다 이제 연배가 더 많으신 교수님인데, 게임이라는 이 새로운 문명에 익숙한 건 누구겠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은 많은 50대 노년에 이제 가려고 하는 그분이겠어요? 아니면 20대 청년들이겠어요? 당연히 20대 청년들이 게임 플레이를 훨씬 잘해요. 저만 해도 제가 30대 후반에도 지금은 또 심지어 눈도 침침해져가지고 게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간 지각력 이런 거 나이 들면 점점 퇴화돼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저만 해도 막 30대 후반에도 어떤 게임을 막 연구실에서 하고 있다가 잘 안 깨져. 어떤 특정한 퀘스트라던가 특히 막 솔플이 아니라 팀워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퀘스트들은 혼자서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누구랑 제가 수업에 있었던 친구들한테 이제 막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제 어떤 친구들이 게임을 잘하는지 잘 알잖아요. 조용히 불러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한 20분만 나 하고 있는 게임 좀 깨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그냥 단순 반복 조작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과 맞설 때 이 플레이에서 승리라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고력과 판단력 이런 것들을 되게 굉장히 죄송해요. 전화가 왔었네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화가 오면 흐름이 깨져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 반복 조작이다라고 하는 면면들은 꽤 옛날 이야기이고요. 오늘날의 게임들은 우리 루돌로지스트들과 네러톨로지스트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급기야 화해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아니 게임이라는 것이 점점 더 산업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한쪽의 논리만 가지고 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더라. 두 논리의 장단점을 게임은 다 받아들여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게임을 그렇게 한편에서 요구되는 이야기들로만 할 수는 없어 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진화 역사, 게임의 역사에서도 봤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뭐 핑퐁처럼 둘을 위한 테니스처럼 이렇게 단순한 반복 조작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게임은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게임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몽어스 요즘 엄청 열심히 하죠. 저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어몽어스 해가지고 그게 뭔지 싶어가지고 깔았거든요. 어몽어스 하면서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조작만 하나요? 내가 미로를 찾아서 어떤 퀘스트를 깨서 그 공간을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 도중에 나를 쫓아오는 저 파랑이가 도대체 일종의 마피아인지 아닌지, 나를 혹은 중간에 누굴 죽이자고 이제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그걸 회의실을 연 사람도 파랑이야. 심지어 파랑이가 자꾸 나를 나는 공격 안 하지만 뭐 노랑이를 공격해.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사고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돼요. 저 파랑이는 왜 도대체 노랑이를 공격하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제가 범인이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 간단한 게임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초반에 게임 플레이라는 것이 사고를 단순화시켜. 여기 뇌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뭐 독서를 할 때는 이 전두엽의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게임을 하면 요 뇌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뇌를 죽이는 게 바로 게임이라는 미디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런가? 도대체 이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그럼 우리가 또 반대적인 실험을 할 수 있잖아요. 사고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게임 플레이를 할 때 인간의 뇌는 정말 더 일반적으로 독서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연구가 되기도 했죠. 여기 왼쪽에 보시는 그 뇌의 사진을 보면 이런 거예요. 바둑을 두는 건 인간의 굉장한 뭐라 그러나요? 인간의 굉장한 인간의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바둑이라고 평가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기 같은 거는 혹은 체스는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지만, 바둑은 인간을 너무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인간의 플레이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랬다가 알파고가 이겼죠. 물론 이세돌이 한 번 이긴 것도 거의 기적이라고들 그렇게 평가했었죠. 그런 것처럼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뇌 활성화를 요구하는 그런 활동인데, 연구진들이 연구한 거예요. 바둑보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가 뇌 활성의 빈도가 훨씬 더 높다 라는 것을 증명한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용하는 건 당연하다. 왜냐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화면에 보이는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내 화면에, 플레이어의 화면에 보이는 건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요. 하지만 전투는 굉장히 큰 맵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그 전체 흐름에서, 전체 맵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투의 흐름을 전체를 읽으면서 나의 판단을 통해서 플레이를 지속해야 하는, 이게 부분과 전체를 이해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액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액션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율을 해야 한다면 이 뇌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바둑을 두고 있을 때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이 뇌의 부분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위에 있는 사진은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일반 게이머의 뇌 활성화 빈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바둑을 두고 있는 일반인들의 뇌 활성화 빈도예요.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왼쪽 처음에 있는 사진을 보면 바둑에서는 전혀 쓰임새가 없는 부분들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쓰이고 있는 거죠. 뇌 활성화가 진행되는 거고 뭐 쓰이는 부분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두 번째 건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의 뇌가 어떤 특정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을 잘 진행하고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한 부분의 뇌가 굉장히 활성화가 심하게 되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있는 리차드 하이어 박사에 의해서 진행된 건데요. 심지어 이분은 테트리스를 즐기는 플레이어의 뇌 영상을 바탕으로 한 두뇌 효율성에 대해서도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테트리스를 즐기는 플레이어, 테트리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 반복 조작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끼워 맞추는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요 막대기가 막대기를 지금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다음 차례에 있는 다른 블럭을 먼저 쓰고 걔는 킵해놨다가 나중에 쓰면 좋을까? 내가 뭐 몇 번째 칸까지 다 쌓았는데 이 칸을 한꺼번에 소멸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면 차근차근히 매번 할 때마다 소멸시키는 게 좋을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추리력과 언어 처리 능력 등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두뇌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게 작용했다고 하죠. 앞서서 얘기했던 요 전두엽 뇌활성화 비교에 반대되는 그쵸? 꼭 그렇진 않아 이런 사례들도 있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은 아니죠. 2013년도인데 네덜란드의 레이든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 연구진들이 FPS 게임이라는 건 First Person Shooting 게임이에요. 그래서 1인칭으로 슈팅을 하는 게임. 여러분 뭐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은 게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총싸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게임 속에서 총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여. 물론 우리 편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고 폭력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담론에는 늘 끼어드는 장르이죠, 게임에. 그런데 이 FPS 게임이 인간의 인지 과정과 기억력에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다고 해요. 이제 근래에 출시되었고 있었던 이 FPS 게임들이 과거에 이제 아케이드 게임들에서 단순하게 이제 버튼을 누르는 식의 그런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로 같은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 혹은 저 멀리서 움직이는 어떤 오브젝트에 반응해서 내가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그런 상황들 전체적인 아까 스타크래프트하고 되게 비슷한 거야. 전체적인 맥락을 잘 파악하고 그걸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기억력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이 네덜란드 레이든 연구소에 콜자토 박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메인으로 하셔서 동료 연구자들하고
연구를 했더니 되게 재밌어요. 최소 일주일에 5시간 이상 FPS 게임을 즐기는 사람과 전혀 즐기지 않는 사람의 기억력에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FPS 게임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즐기는 사람들이 작업 기억력이 높은 거죠. 어디에 범인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범인을 잡아야 하지만 저 멀리 숨겨져 있는 범인을 본 적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범인을 잡고 나서 이제 그 범인을 잡으러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의 작업 기억력들을 주로 활발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도 있었어요. 독일에 있는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과학자들인데요. 이 비디오 게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려고 성인들한테 슈퍼마리오 64라는 게임을 하루에 30분씩 플레이를 하도록 했대요. 어느 정도? 2달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을 이제 2달 동안 30분씩 매일 이 슈퍼마리오 64를 플레이한 그 그룹과 게임을 전혀 하지 않았던 비슷한 나이의 성인들의 그룹을 나눠서 뇌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 분석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슈퍼마리오 64라는 게임을 했던 그 집단에서는 공간에 대한 탐색 능력, 그리고 기억력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기억 형성에 관한 것, 그리고 전략 수립에 관한 뇌의 부분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봤대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런 변화는 게임을 더 하고 싶어 하고 즐겨 했던.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임은 아니고, 나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진짜 재밌어.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짜 재미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에게 더 그 기억 형성과 공간 탐색과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걸 담당하는 그 뇌의 회백질이 더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비디오 게임이 이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비디오 게임이 뇌의 특정한 부분을 훈련시키는데 더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사점들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뭐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게임을 통해서 ADHD를 치료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신경쇠약이라던가 트라우마라던가 이런 외상성 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자들 혹은 뭐 뇌에서 특정 부분만 변형이 된다거나 무슨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혹은 그 부분이 변형을 겪고 있다거나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냥 뇌 발달이 좋아요. 뭐 이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기능에 혹은 특정한 부분의 뇌를 발달시키는데 이런 게임이 좋아요. 이런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게임들에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변화된 게임 환경에서 게임을 논해야 하는데 그걸 아직 우리는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브래드 부시만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디오 게임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보다 더 폭력적이라는 일반적인 주장. 이거는 브래드 부시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3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텔레비전과 영화는 수동적인 시청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게임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가 시켜가지고 수동적인 상태로 무언가를 할 때보다 주체적이고 활동적이고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할 때 효과적인 학습들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게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참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요. 플레이어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게임은 움직이지조차 않죠. 흘러가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건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보다 더 폭력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게임의 기본적인 특성은 훨씬 더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활동을 요구하는 그런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디어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 폭력적인 캐릭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 1인칭 슈팅 게임 같은 경우에 내가 직접 내가 캐릭터가 되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내가 가상 세계에 있는 캐릭터가 되어서 폭력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시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그게 문제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폭력적인 게임들은 플레이어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나이스샷과 같은 언어로 심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받은 플레이어는 와 내가 진짜 잘 쐈나 봐. 내가 잘 죽였나 봐. 자기가 게임 세계 내에서 진행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얻게 되죠. 실제로 그래요. 내가 잘했나 봐. 그래서 폭력이라는 것을 거부감 없이 내가 잘한 행동, 칭찬받을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참여적인 어떤 성질들이 이 폭력이라는 것을 학습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보다 게임이 더 폭력적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브래드 부시만이 얘기하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의 주장은 게임이라는 것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플레이어들의 능동성이라는 거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을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어 라는 거를 간과한 채로 그건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그런 채로 전통적인 미디어 수용 이론만 가지고 논거를 진행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자, 이게 이제 미디어론을 여러분이 좀 배우셨으면 훨씬 쉽게 다가갈 텐데 이제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브래드 부시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비디오 게임이 텔레비전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다 라는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이제 수동적인 시청을 하는데 게임은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너 수동적으로 너 뭐뭐 해라고 이렇게 요구 당할 때보다 내가 찾아서 무언가 일을 할 때 훨씬 더 그 일을 잘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영화보다 게임은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자체가 그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게임에서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플레이어들은 학습한다. 그런데 심지어 그 게임에서 보여지는 게 폭력적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이어들은 폭력적인 것을 훨씬 더 잘 습득하고 심지어 내가 폭력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심지어 뭐래요?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나이스샷, 물질적인 봉사, 나한테 자꾸 내가 적을 때려 죽이면 나한테 자꾸 상을 주잖아요. 그 게임 내에서 쓸 수 있는 임원이도 주고 내가 갈아입을 옷도 주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인 보상을 직접적으로 그것도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여기 즉각적인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되게 잘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브래드 부시만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그 게임 포비아 같은 논의를 할 때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관점은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얘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수용 이론만을 가지고 논거를 진행하는 오류를 범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전통적인 미디어 수용 이론이라는 것은 195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초창기 미디어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미디어가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미디어는 이제 뭐 메시지와 형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미디어라는 건 뭔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를 미디어가 전할 때는 되게 수용자들이 즉각적이고 되게 잘 흡수해.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이제 주장해요. 이 전통적인 미디어 수용 이론에서는. 그러면서 근데 이들의 이런 주장에는 뭐냐면 수용자라는 사람,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 미디어를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미디어를 비판 의식 없이 잘 받아들여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미디어가 사회 영향력에 굉장히 거대한 힘을 작동시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관점이 오늘 우리 지금 사회에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게 수업 시간에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은데 그 굉장한 보수 집단에 속하시죠. 그런데 이제 뭐 그거는 저는 뭐 보수냐 아니면 진보냐 이거는 사실 뭐 개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그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는 언론, 이 대중 미디어의 대표적인 건 언론이잖아요. 신문이라던가 요새 이제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게 한정적이세요. 주로 케이블 채널에서는 채널 A, 조선일보, 신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미디어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인 생각보다는 일단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가 무서운 거예요. 수용자들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치만 이제 소효과 이론이라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맞아, 미디어라는 건 정보 전달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 하지만 수용자의 태도 변화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디어가 정보 전달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야.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수용자들의 태도가 모두 다 바뀌어?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수용자는 능동적이고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야. 채널 A를 보더라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기사의 허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보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김어준의 방송을 많이 보죠. 요새는 그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 뭐더라? 김어준의 뉴스 공장. 라디오에서만 하지 않고 텔레비전 케이블에서도 그 뉴스를 보이는 라디오처럼 그대로 방송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 보수적인 언론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계속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좁혀지겠습니까? 좁혀지지 않지? 보수는 계속 보수고 진보는 계속 진보예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효과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거지, 이용자들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뉴스를 판단해. 그러기 때문에 판단해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카츠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용과 충족 이론이라고 해서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미디어와 사람의 관계를 연구했다면, 그러니까 미디어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영향을 많이 주는가 아니면 조금 주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걸 연구했다면 이제부터는 미디어가 아니라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해. 무슨 얘기? 미디어가 영향을 줘? 안 줘? 많이 줘? 조금 줘? 이런 부분보다는 사람이 미디어를 가지고 뭘 하느냐. 도대체 미디어로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디어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뭐 하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뭘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카츠가 해요. 그게 바로 이용과 충족 이론인데요. 이 얘기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의 의미는 뭐다? 미디어 이용자의 존재를 격상시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흥미, 인간관계 및 사회적인 역할 등에 따라서 미디어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주체적인 판단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무리 그 미디어 자체가 의미가 강력하네 어쩌네 하더라도 그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미디어를 보고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이 이용자들이 더 중요하다. 이용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야. 사실 이것에 되게 중요한 저기는 이제 이런 걸 빗대서 설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는 권위가 있는 절대적으로 인정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전이라는 걸 편찬했어요. 백과사전 같은 거. 백과사전은 그야말로 지식의 보고잖아요. 모든 지식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특히나 그 지식의 어떤 정수 같은 것, 잘 정제된 것,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그 지식을 가지고 내 나라 뭐라 그래요? 하여튼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순수 결정체 같은 것들이 바로 백과사전이었어요. 백과사전을 만들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왜냐면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 여러분 백과사전 집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심지어 무슨 개념을 찾거나 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신자유주의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옛날에는 백과사전을 다 뒤져가면서 신자유주의란 이런 거 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뭐예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본다거나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이런 데다가 접속해서 검색해서 그 결과물을 뽑아낸단 말이죠. 맨 처음에, 지금은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맨 처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게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왜?
거기다가 누구든지 그 정보와 지식을 올릴 수 있다는데 내가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어떡해. 이동훈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이동훈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동훈은 17살짜리 남자로 뭐 지금 JYP에서 연습생으로 열심히 춤과 노래를 연습하고 있다. 연습생 한 지 1년 7개월 정도 됐다. 뭐 이런 기사를 썼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검색했던 어떤 사람은 무비판적으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이동훈은 17살짜리 연습생이구나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잘못된 지식인데 오늘날로 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인데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 문제야.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라던가 네이버 지식인이라던가 이런 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돼. 거긴 거짓 정보가 많아라고 생각했고 그걸 점점 더 확장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확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라고 기존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동훈을 아는 누군가가 댓글을 달겠죠. 혹은 그 글 자체를 편집하겠죠. 잘못된 글이에요. 이동훈은 나이를 밝힐 수 없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아주 재밌는 교육을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남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시스템이 판단하지 않아요. 대중들이 판단해서 더 맞는 답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틀린 답이 이만큼 10개였다면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스스로 이 선별적으로 정제된 오늘 전화가 많이 오네요. 정제된 저희가 나온다는 거죠. 엑기스가 남는다는 거예요. 정보들이. 이를테면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존재를 격상시키고 우리는 충분히 잘못된 뉴스, 거짓 뉴스, 가짜 정보를 잘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잘 정제시켜서 제대로 된 정보들을 남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와 50분이 넘었네요. 잠깐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갈게요. 네. 그래서 여기 약간 PPT에 여러분 자료에는 있지만 가려져 있는 것은 미디어의 수용 연구에서 이용자는 적극적이고 적극성과 선별성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카츠가 했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미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일단 이번 차시에 진행을 하고 요 다음 차시에 그래서 오늘날 게임을 부정적이 아니라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더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죠. 고생하셨습니다.